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비가 와서 오늘 날씨가 좋긴 좋은데 너무 춥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93페이지 재조달 원가. 재는 다시죠.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산정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거기 보시면은 건물, 자, 393페이지입니다. 자, 이 건물과 이 토지 두 개를 보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원가법 처음 배울 때 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때의 토지는, 원가법에서의 토지는 재생산이 가능한 뭐를 의미하죠? 조성지.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를 얘기하는데, 이 토지는 재조달 원가를 우리 구하는 거는 강의를 안 해요, 지금. 왜냐? 시험 문제 1회부터 28회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 그 토지는 원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원가법은 건물이 중요해요, 부동산은. 예? 그래서 이 건물을, 그래서 출제원들은 뭐를 출제한다? 건물을 출제하겠죠, 건물. 자, 이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 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 구하는 계산 문제가 두 번 출제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20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두 번째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재조달 원가에서 건물은 항상 뭐를 기준하냐 하면 도급, 이 도급 건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도급, 우리가 공사를 기준한다. 그러니까 도급 방식이죠. 자,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불문하고 항상 뭐를 기준? 도급 공사를 기준이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도급 공사를 기준해서 도급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도급 공사를 기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구할 때는, 자, 이 표준적 건설비.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뭐 표준 건축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죠. 표준적 건설비입니다. 자, 이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이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대표적으로 뭐죠? 뭐 철근,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비용, 그리고 여러분 인간 노동력, 노동 비용, 이런 것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여러분 감독관이 감독하죠. 이 감독에 따른 비용은 간접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지문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도급 우리가 공사를 기준하면은 개발업자.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건 수급인으로는 15회와 17회 시험은 수급인으로 출제했고, 그리고 20회와 25회는 개발업자로 출제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말을 바꿨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급인은 개발업자. 그럼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그럼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은 개발업자의 이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더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도급 공사를 기준할 때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도급인은 발주자, 공사를 발주한 사람, 이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 이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인 부대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 및 공과금,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등기 비용, 이런 통상적인 우리가 부대 비용을 더해줌으로써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요 수식은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 수식 한번 여러분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재에 393페이지에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25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자,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건데,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이 얼마죠?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우리 연면적이, 대지 면적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닥 면적에 합계 연면적 보시면 돼요. 1450제곱미터입니다. 자, 준공 당시에 20년 전 준공 당시에 공사비 내역 보면 직접 공사비가 3억 원, 간접 공사비는 3천만 원. 그럼 그 두 개를 더했더니 3억 3천만 원인데 또 하나 있어요. 개발업자 이윤. 이게 바로 수급인의 이윤이죠. 요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7천만 원 더했더니 총계. 이 총계가 표준적 건설비죠. 이 표준적 건설비가 얼마? 4억인데 문제 조건 박스에 통상적 부대비용은 없죠? 없으면 뭐 제로라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얼마다? 요거는 제로 없으니까 제로라 보고 요 합친 표준적 건설비가 얼마? 4억이에요. 예, 표준적 건설비가 4억이에요. 4억 원. 이 4억 원인데 4억 원인데 문제는 20년 전, 요거 20년 전 공사비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준공 당시에 20년 전 준공 당시에 건축비 지수를 뭘로 본다? 100으로 봤어요. 100%지. 100으로 봤을 때 20년이 지난 기준 시점, 20년이 지난 건물이 기준 시점에서 얼마? 100, 건축비 지수가 145.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준공 당시에 비해서 20년 지났을 때 건축비가 45% 올랐다는 얘기예요. 145는 100 플러스 45잖아요. 45%가 올랐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을 곱해줘야죠.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변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요걸 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 연면적 얼마? 1450제곱미터. 자, 그럼 제곱미터당 구하니까 연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연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공 2개 없어지면요. 여기 얼마냐? 4억에서 공 2개를 약분해서 없애면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자, 4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얼마? 공 하나 없앱니다. 그러면 40만 원이래요. 약분됐어요. 또 145 약분돼요. 그럼 답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분모는 제곱미터. 자,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 정답 4번. 전자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잘, 약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 계산기도 필요 없게끔 출제를 하죠. 여러분, 20회 시험도 저런 형태로 출제해서, 그러니까 뭐만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똑같은 형태가 2번 출제를 했고요. 자, 394페이지에 이 직접법, 간접법인데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평가 항상 여러분 직접법 나오면요 상식으로 갑니다. 직접이란 거는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 그럼 직접법. 그럼 직접 못 구해요.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으로부터 직접 못 구하면요. 사례. 저번 주 배울 때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구해서 그 사례에서 우리는 구하는 건 간접이죠. 직접 못 구하니까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 2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직접법, 구체적인 비용을 구하는 직접법을 보면은 자, 이런 비용이죠.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대서 구하는 총가격 적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건물을 주요 구조로 나눠. 여러분, 벽, 기둥, 벽, 지붕, 바닥 이런 주요 구조부로 나눠서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신뢰성 있는 기관, 예를 들면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뭐 이런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건축비용 지수, 요걸 가지고 구하는 비용지수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이 비용을 구할 때 실무적으로 우리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단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총량적 지표를 단위를 가지고 비교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우리 행하고, 계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계산이 간편하죠. 왜냐? 제곱미터당 얼마?
세제곱. 요거는 평방미터라고 하고 요건 입방미터죠. 제곱미터당 얼마? 세제곱미터당 얼마. 그럼 여러분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하면은 만 제곱미터 하면 100만 원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실무적으로 뭐를 많이 적용한다? 단위 비교법. 그럼 시험 문제 우리 낼 때 가끔 이렇게 내거든요. 다음 중 원가법과 관련이 없는 사항. 1번에 보면요. 대체 원가, 2번 단위 비교법, 3번 감가 수정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찾을 때 단위 비교법은 원가법에서 뭐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비용 추계 방법에 속한다. 그런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단위 비교법 하나는 어디 속한다?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체적으로 비용을 구하는 방법에 속한다는 것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감가 수정으로 갑니다. 395페이지. 자, 우선 평가의 3방식 이제 원가법을 배우는데 우선 출제 1순위죠. 자, 올해 작년에요 3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요.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뭐죠? 제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인데 이제 제조달 원가는 공부 다 했고 두 번째가 감가수정입니다. 자, 감가수정에 뭐가 있어요? 개념. 자, 감가수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개념을 보면은 자, 개념을 보면은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28회 시험.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용어 5개 중에 틀린 점은 찾는 요게 정답이었어요. 자, 우선 감가수정은 평가 대상 물건이거든요. 제조달 원가는 감가가 없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럼 최유효용이 아니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감액하여야 요인인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이 금액에 그 세 가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 금액을 빼야 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한다?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해야 돼? 공제의 동그라미. 작년에 그 공제는 뭐죠? 빼는 건데 작년에는 거기에 가산으로 출제해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공제,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공제하여 기준 시점 네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인데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구하는 것을 감가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가수정의 개념입니다. 제조달 원가에서의 감가 누계액을 빼면은 적상가액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감가수정의 개념이 우선 출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감가 요인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감가, 이제 아까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나오는데 감가 요인을 보면은 내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상 물건 자체에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도 있고 또 무슨 요인?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가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 요인, 외부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내부적은 여러분 부동산 관리를 배울 때, 이 기술적 측면을 배웠거든요.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배웠거든요. 부동산 관리 배울 때. 그럼 기술적 측면은 두 가지잖아요. 물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그걸 똑같아요. 기술적 측면의 감가도 두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리적 감가, 또 하나는 기능적 감가. 이 두 가지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 21회 시험에 한번 냈거든요. 기능적 감가는 무슨 측면에 속한다? 기술적 측면. 그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고, 또 대상 물건 자체에 내부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감가 요인에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 여러분, 물리적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예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26회 시험에도요, 예가 탁 나오거든요. 아, 예가 나오면 거기 어디 속하는 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자, 우선은 물리적 상태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 풍우의 작용으로 인한 노후화가 진행돼. 노후화. 그리고 여러분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죠. 여러분 제가 분필 사용하면 소모되잖아요. 또 없어지면 뭐 마멸되는 거지. 소모나 마멸. 또 요즘 화재 많이 나는 겨울에 화재로 인한 건물이 일부 전소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또 요즘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예요. 그건 다 물리적 감가. 사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기능적 감가는 물리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예요. 이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이 줄어들어.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요게 제일 많이 나요. 요거 18회 시험에도 냈고요. 26회 시험에도 냈어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그리고 또 21회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부지와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이 부적응한다. 예?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 이건 21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그리고 여러분 디자인이죠. 건물 디자인이 악화된다든지, 기계의 능률이 저하된다든지, 형이 오래됐다 구식화됐다든지, 이런 건 다 기능적 감가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 밑줄 그어두시고, 아, 요거는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측면의 지금 감가인데, 문제는 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바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자, 이런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저번 주에 인근 지역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하죠. 이게 경제적 감가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여러분 공업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요, 공업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어울리지 못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것도 경제적 감가.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성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시장성이라고 배우셨어요. 이 시장성이 점점 줄어들어. 감퇴하면은 부동산 가치로 뭔다? 하락을 하는데, 이런 건 다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사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또 학자에 따라서는 외부적 감가 요인에 법률적 감가 요인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법률적 감가 요인은요, 뭐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불안전하다. 그럼 감가가 발생하지. 자, 이런 법률적 감가 요인을 또 포함시키기도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자, 감가 요인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용연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 관리를 배울 때 건물의 내용연수 하면 건물의 수명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용연수니까 뭐 기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연수 하면은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다.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 배운 거 중에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준공을 했어요. 건물을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이 불가능한,
여러분 사용에 따라 소모도 되고 훼손도 되고 마멸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물리적 내용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물리적 내용연수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여러분 물리적 내용연수 개념은요, 우리가 22회 시험,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개념. 예. 사용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이다.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이고, 자, 여기에 또 여기에 있습니다. 종기. 자, 여러분 요 점을 지나면요, 임대료 수입보다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점을 지나서는. 예?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건물의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사용 기간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경제적 내용연수다. 경제적 내용연수. 자,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뭐다? 짧아요. 네, 짧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감정 평가에 있어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다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회 시험에 출제했죠. 이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아직 수명이 물리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건물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잔존, 남아있는 가격이 있어요. 아직 물리적으로 철거할 때까지는 사용 계속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은 있어요. 자, 그런데 건물을 준공해서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준공해서 여러분 실제 사용을 해서 5년 지났어요. 5년 지난 요걸 뭐라고 해요? 경과. 경과 있잖아요.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5년 지났어요. 여러분, 준공해서 5년 지나서 내 건물 가치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준 시점. 아까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경제적 우리 잔존 또는 장래 보존 연수, 장래 보존 연수 또는 잔존,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는요, 물리적이 아닙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 이걸 요걸 기준해서 뭐를 중시한다? 남아있는 거. 경과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뭐에서? 감정 평가에서는. 그런데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은요, 법에 정해진, 여러분 법에 정해진, 세법상에 정해진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뭐를? 경과연수를 중시해. 회계 이론의 감가상각. 지금 평가에서는 뭐를 중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그 397페이지 내용연수 조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 가끔 TV 보다 보면은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뭐 측정을 했더니 더 젊어 보인다, 뭐 그런 것도 우리 가끔 나오죠. 아침마당 아침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기 건강 나이를 측정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여러분 유지 관리를 양호하게 잘 하면요, 건물이 10년 경과에도 5년 경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 네? 건물이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특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외국인에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렌트를 잘 안 해줘. 네? 외국인들이 험하게 건물 관리하거든요. 험하게 써요. 한 5년 정도 빌려주면 건물 다 망가졌어. 그래요. 여러분 실제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실제 경관 연수가 있지만은 관리가 양호하면은 어떻게 돼요? 10년 지났지만 5년 지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유효 경관 연수. 유효 경관 연수가 5년이라는 얘기예요. 경관 연수가 뭐였다? 조정된 거예요. 유효 경관 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잔존 내용수 여기 있어요. 잔존 내용수. 경관 연수가 조정되면 여기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감가가 다 달라. 같이 감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가의 개별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를? 경관연수를 조정한 유효 경관연수와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여러분이 표에 보시면요. 395페이지 그 표에 보면은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이론에서 적용하는 거고요. 감가상각은 어디서 적용한다? 기업회계인데 거기 기준 보세요. 기준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기준. 요거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기준을 보면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을 해요. 감가수정은. 그리고 기업회계는 뭐를 기준? 취득 가격 기준.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중요 요소를 한번 보세요. 자, 뭐를 기준했어요? 경제적 내용 연수, 요걸 기준해서 장래 보존 연수, 요걸 다른 말로 잔존 내용 연수인데 요걸 중시 여기고, 그리고 감가상각은 세법상에 정해진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실제 경관 연수를 뭐한다? 중시한다. 예?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비교를 좀 우선 해야 됩니다. 자, 감가수정은 감가 요인을 보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만 기업 회계이론에서는 물리적,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한번 표인데 아까 지금 배운 걸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봤어요. 자, 우선은 이 내용 연수까지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2문제 출제했거든요. 감가 수정 방법에서 우리가 2문제를 출제했는데, 우리 감가 수정 방법도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뭐다? 직접법. 직접 못 구하면 아까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은 간접법. 요거 이제는 이제 기억될 거예요.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 직접 못 구하면은 사례를 수집하면 간접법. 근데 우리는 간접법 필요 없고 직접법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우선은 뭐를 기준?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합니다. 자, 내용 연수법에는 정액법 있고 정율법이 있고 상환 기금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관찰 감가법이 있고, 그래가 분해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정액법은 뭐예요?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이거든요.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에 구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 부동산 지금 공인중개사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될까요? 우리 건물 거래 많이 하니까 건물, 구축물 평가에 적용하는 게 정액법이야. 그러니까 정액법을 우리 시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어. 작년에 또 출제했어. 계산 문제.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꼭 계산 문제를 풀려면 뭐를 알아야 돼? 요 수식을 모르면 큰일 나죠.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반드시 요 수식을 알아야 돼.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 감가액, 매년에 발생하는 감가액은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원가,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감가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감액을 해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재조달 원가에서 뭘 빼야 돼?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남아있는 가격, 잔존 가격을 빼주면요. 이게 바로 뭐냐? 감가누계액이야. 감가누계액입니다. 감가누계액을 뭘로 나눠준다? 감가누계액을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누계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교재 397페이지 문제 4번. 자, 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건데, 자, 준공 시점 봅니다. 2009년 6월 30이고,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이니까 몇 년 경과? 기준 시점까지 5년 경과. 그럼 경과년수는 몇 년? 5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가 얼마죠? 지금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2억 원. 근데 여기 이상한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 맨 끝에 박스 잔존 가치율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시험 문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존 가치율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이것을요 또 뭘로? 작년에는요 장가율로 냈어. 같은 말이에요. 잔존 가치율, 장가율 같은 말. 자, 이것은 여러분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율은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기 몇 프로 지금 문제에서 10%. 근데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이니까 2억의 10%는 얼마? 잔존 가격은 2천만 원. 그럼 잔존 가격, 자,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아직 그 건물 가치가 2천만 원이다. 그럼 요걸 빼주면은 이 금액이 감가누계액이야. 감가총액인데 이것을 경제적 내용연수 문제에서 몇 년? 50년으로 나눠주자. 그럼 1억 8천인데 공 하나 없어지면은 1,800만 원으로 나눠줘. 5, 3, 15, 5, 6, 30, 36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매년 우리 감가액은 360만 원이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경과년수를 보면요. 1년, 2년, 3년, 몇 년? 우리는 50년. 인데 매년의 감가액을 봤더니 자,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죠? 지금 360이야. 똑같아. 매년의 감가액이 이렇게 360만 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액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일정하다. 자, 정액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으로 똑같아서 일정하죠. 그래서 정액법을 뭐라고 해요?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하다 보니까 정액법을 같으니까 균등상각법. 균등한 금액을 생각한다.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고요. 또 감가누계액 있죠? 누계라는 건 뭐예요? 다 더해주면 돼. 처음에 얼마? 360 누계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해줬더니 720. 또 요거 다 더해주니까 얼마? 1080. 이런 식으로 오면 돼요. 그럼 요거 다 더해줬더니 얼마? 마지막 감가누계액 얼마? 1억 8천만 원이 오는 겁니다. 1억 8천. 그러면 요 두 개를 보세요.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액법에서는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또 뭐라고 한다? 직선법이라고 해요. 자,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다른 용어로 직선법. 또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액법은 균등상각법.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매년의 감가액이 건물 동일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감가가 별로 없고요. 나중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물의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했으니까 지금 뭐를 구하는 거? 감가수정액. 감가수정액을 다른 말로 감가누계액.
액인데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은 지금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죠? 360만 원인데 여기에 뭐를 곱해주면 돼? 우리는 준공해서 경과년수 몇 년? 5년. 경과년수 5년을 곱해주면은 감가수정액, 누계액을 구하는데 곱해줬더니 1,800만 원. 그럼 답은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1,800만 원. 그럼 만약에 요걸 구한다. 만약에 적상가액을 구한다. 그럼 얼마? 자, 적상가액은 제조달원가. 자, 제조달원가가 얼마죠? 2억 원. 2억 원에서 뭐를 빼주면 돼?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 1,800만 원을 빼줬더니 5년 지난 시점에서의 건물의 가치는 얼마다? 1억 8,200만 원. 뭐 요거 구하는 것도 잘 내잖아요. 예? 자, 요 수식 3개는 잘 알아둔데 우선 매년의 감가액을 알면은 그럼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정액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률법으로 갑니다. 398페이지. 작년에 마지막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계산 문제를 보면은 우선 기계에 적용하거든요. 기계의 동산에 적용하는데 정률은 일정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평가,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고 합니다. 매년 일정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는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인데 정률은 일정해요. 자,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하는데 이 매년의 감가액은 다릅니다.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지만은 우리가 정률법은 요건 뭐한다? 체감하게 돼.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을 하는데 자, 우선은 왜 체감되느냐?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 여기는 체감, 요거는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작년에 계산 문제 냈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기계를 새 기계, 여러분 새 기계를 1,000만 원 사왔어요. 1,000만 원에 사왔는데 매년에 감가율이 10%다. 요건 일정해서 변화가 없죠. 일정 감가율. 그러면 기계를 사왔는데 1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사용하면 자, 매년에 감가액은 얼마? 기계 1,000만 원 새로 사왔는데 1년 지났더니 10% 감가가 돼. 1,000만 원의 10%는 얼마? 100만 원이 감가가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말 상각 안 돼. 미상각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에서 상각된 100만 원 뺀 900만 원. 그럼 기계 1,000만 원짜리 사왔는데 1년 경과했더니 그 기계의 가치는 9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다시 1년 지나면은 900만 원에 10%가 상각돼서 90만 원이 상각되면 900만 원에서 90만 원 뺀 2년 지난 얼마? 기계는 얼마? 810만 원. 작년에 요거 출제했어요. 2년 경과했을 때 가치 얼마냐? 원리를 알면은 풀리는데 모르면 못 푸는 거지 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문제 요거 출제했고 그럼 또 1년 지나면 몇 프로? 10%. 81만 원. 또 810만 원에서 81만 원 빼니까 3년 지난 기계의 가치는 729만 원. 자, 요걸 보면요. 정률법은 첫 해에 감가액은 10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체감해요.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하고요. 요거 전년도 말 미상각금액 잔고거든요. 잔고가 점점 뭐야? 또 줄어들죠. 그래서 잔고 점감, 점점 감소한다. 점감법. 잔고 점감법. 아, 용어들이 어려워. 모르면 그냥 놔둬버렸어요. 아, 그럼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계 같은 건 어떻게 해?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에 투자한 자본을
초기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자, 정률법. 작년에 계산 문제 냈으니까 한번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올해는 제도는 이런 거 한 번 내면 안 내요.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건물이지. 뭐 이런 기계 거래할 일이 없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건물을 잘 공부해 두세요. 자, 상환기금법은 예를 들어서 광산입니다. 자, 상환기금법은 광산입니다. 자, 여러분 광산 예를 듭니다. 광산의 수명이 100년이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광산 수명이 100년입니다. 그럼 광산 채굴을 하죠. 그럼 매년 회수된 채굴에 따라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운영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국공채 투자하면 뭐가 들어가? 국공채 투자하면 원금이 들어가지. 또 매년 뭐가 발생해요?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광산 수명 100년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 이 총 합계가 또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더해.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더해주는 건 감가 누계액이지. 그래서 원리금의 총 합계와 감가 누계액을 서로 뭐 하게끔?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매년에 감가액이 있거든요. 매년의 감가액인데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우리 상각되면 요건 정액법이에요. 매년 일정한 금액 가는데 상환기금법도 매년 일정한 금액이 상각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자예요. 요게 여러분 이자만큼 국공채 투자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정률법이죠. 그럼 초기에 어디가 가장 많겠어요? 첫 해에 초기 첫 해에 보면은 정률법이 가장 많고요. 상환기금법이 가장 적어요. 그걸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관찰감가법은 관찰하는 거죠.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요. 직접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어떻게 돼요? 반영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장점은 직접 관찰하는 게 어떤 거? 평가 대상 물건의 어떻게 돼? 전체 또는 이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감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세밀하게. 그런데 단점은 감정평가사의 뭐에 우리는 능력, 이 개별적인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즉 물리적, 기능적,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분해법으로 갑니다. 자, 분해법은 자, 여러분이 분해법은 이해하기 좋도록.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분해법은 지금 원가법에서 어디 있어요? 감가 수정 방법에 있는데, 자, 지금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내부적 감가와 감가는 뭘로 나눠요? 외부적 감가로 나누고, 내부적 감가는 다시 우리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나누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로 배운대. 이걸 분해 더 세분시켜요. 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인데,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손실을 가져오니까 물리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노후화가 되고 사용에 따라 소모되니까 수선해야 합니다. 자, 수리수선하는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수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수선을 합니다.
수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치유가 가능한 감가야. 그런데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오히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은 가치 상승이 별로 없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치유 자체가 뭐다? 불가능한 감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 자,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예요. 별도로 기능이죠. 기능이 떨어져서 설비가 부족했다. 그럼 설비 보충해주면 되지 뭐. 그래서 개량 비용과 개량한 이후에 또 가치 상승분 비교인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 하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개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 가능한 감가인데 근데 개량 이후에 가치 상승분은 별로 없고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량을 할 필요가 없죠. 치유 불가능. 그래서 이 내부적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렇지만은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을 해서 부동산 가치 손실을 가져오는 이 외부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니까 이것은 치유 자체가 뭐다?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왜? 외부적 요인에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럼 여기서 각각에서 뭐를 대주죠? 각각에서 감가액을 뭐 한다? 다 더해줘요. 감가액을 다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 개념 정도 알아두시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제일 쉽게 내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중 원가법에서의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거.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분해법. 보기 4개에다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잔여법. 정답은 잔여법. 쉽죠? 그래도 틀려요. 왜냐? 어디 소속되는지를 몰라서 틀려요. 벌써 2번 출제했어요. 네? 10회, 15회 그렇게 2번 나왔어요. 최근에는 만약에 특징을 물으면 여러분 개념을 물은 건요. 상환기금법은 2번 다 개념을 한번 물었고 이건 개념. 요 2개 비교하는 뭐 장단점 특징은 뭐 18회 시험에 한번 물었고 최근 시험은 뭐가 된다? 여기 장단점 특징은 18회인데 계산 문제를 계속 내요. 그래서 계산 문제 만약 내면 뭐를 출제한다? 정액법. 만약에 올해 29회 계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정액법이 우선 출제 1순위야 원래. 그러니까 요 수식만큼은 좀 연습 몇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마치고 자 400페이지의 적산법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